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이터 리터러시 5주차 내용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 나눴던 이야기들 한번 잠깐 살펴보면 데이터를 공감적으로, 직관적으로, 그리고 관점을 기반으로 해서 어떠한 다양한 값들을 찾아내는 것,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해 봤습니다. 지금껏 우리가 봤던 거의 데이터의 유형들은 무엇이었나요? 대부분 차트 데이터였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차트 데이터만 있는 것이 아니죠. 자,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형태의 데이터의 존재가 있습니다. 가장 인간의 손, 우리의 인간의 관점이 덜 탄 데이터를 뭐라고 부르냐? 이런 것을 우리가 원천 데이터라고 부르죠. 즉, 사람의 손이 한 번도 타지 않고 저장만 된 형태로 있는 데이터들을 의미합니다. 거기에 우리의 의도와 우리의 관점이 투영이 되면 될수록 데이터는 점점 가공을 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일종의 정형 원천 데이터 또는 표 데이터 또는 차트 데이터 또는 문장 하나 또는 숫자 하나 이런 식으로 점점 그 의미가 범위로는 축소되지만 의미로는 명확해지는 단계를 겪게 됩니다. 결국 데이터 리터러시 영역에서도 이 숫자 하나를 정확히 보는 힘부터 로 데이터를 보는 힘까지 이 전체 영역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 원천 데이터에서도 비정형 원천 데이터와 정형 원천 데이터로 크게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정형 원천 데이터는 데이터 리터러시의 영역에서는 일단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비정형 원천 데이터를 다루기 위해서는 더 특별한 능력과 특별한 도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비정형 로 데이터가 그럼 무엇이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SNS에서의 댓글 데이터 또는 영상 데이터 또는 음성 데이터처럼 어떠한 관점을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가 정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 데이터들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SNS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어떤 연예인에 대한 댓글 데이터가 있다면 그것은 비정형 원천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연예인에 대한 호감형 정보와 비호감형 정보를 따로 추출해서 그 추출한 내용의 상대적인 크기를 분석을 하게 되면 그것은 점점 정형 데이터화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 리터러시에서 다루고자 하는 원천 데이터는 어느 정도까지는 의미할 수 있을까요? 즉, 일반인이 이 정도는 그래도 볼 줄 알아야 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데이터의 종류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엑셀 로 데이터와 같은 정형 로 데이터까지는 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한 번 우리가 궁금한 점이 생기죠? 정형 로 데이터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은 차트 데이터와 같은 사람의 손이 굉장히 많이 탄 데이터 대비 또 어떠한 특별한 능력을 필요로 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패턴을 볼 수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데이터가 가진 값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값들이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형태를 보는 것. 즉, 그 패턴을 읽는 것은 데이터가 양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밸류이기 때문에 단순히 값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값들의 연속적인 형태인 패턴을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높은 난이도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 이해, 그중에서 패턴 파악 역량을 알아볼게요. 원천 데이터를 이해한다는 것이 패턴을 본다는 것과 왜 관련이 깊은지, 그리고 그런 패턴을 어떻게 찾고 이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우 캐주얼한 사례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여기 딸기 3개를 더하면 30이고요. 딸기 하나에 사과 2개를 더하면 18입니다. 그리고 딸기 하나에 사과 하나에 장미 하나를 더하면 30이라네요. 자, 그러면 장미에서 딸기를 빼면 몇일까요? 네, 여러분들 금방 하실 수 있겠죠? 제가 굳이 답은 말씀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 간단한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풀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여러분도 모르는 패턴을 인식하는 힘이 있었던 겁니다.
즉 이곳에서의 딸기와 저기에서의 딸기를 똑같은 딸기로 인식하고 여러 가지 수식에서 각각의 과일이 가지고 있는 값들을 추론한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장미에서 딸기를 뺀 값을 완성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즉 값을 몰라도 우리는 어떠한 패턴을 인식하게 되면 그 패턴은 분명히 우리에게 새로운 알매 지식의 세계로 안내를 하게 됩니다. 자, 이 간단한 사례가 좀 와닿지 않으신다면 조금 더 깊은 사례 알아볼까요? 자, 여기에는 2012년도 시카고 불스와 LA 레이커스의 플레이오프 전략 비교 분석이라고 하는 차트가 있습니다. 2012년도 시카고 불즈라는 명문 구단과 LA 레이커스라고 하는 농구 명문 구단이 격돌을 했습니다. 플레이오프에서요. 자, 그러면 이 두 명문 구단이 서로 경기를 진행하면서 발생시킨 여러 가지 데이터 값을 화면에 보이시는 아주 간단한 인포그래픽으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이 인포그래픽 자체를 좀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시카고 불즈를 기준으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왼쪽에 보면 인바운드, 리바운드, 스틸이라고 해서 공격이 시작되는 유형들을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SG, CN, SF, PF, PG처럼 5명의 포지션 각각을 설명을 하고 있네요. 그 약자가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하단의 내용을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맨 오른쪽에 보면 성공, 실패, 그리고 기타와 같이 공격권이 종료되는 방식에 대한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점들을 화살표로 연결을 하고 있는데요. 화살표는 크게 보면 두 가지의 구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색깔과 굵기이죠. 즉 여기에서는 색깔이 주황색에 가까울수록 그리고 화살표의 굵기가 굵을수록 더 높은 그리고 더 많은 공의 이동 빈도를 의미한다라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요. 시카고 불즈에 존재하고 있는 저 화살표들의 굵기와 색깔은 LA 레이커스의 그것들과는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고 팀 내에서만 그 굵기와 색깔의 정도를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시카고 불즈와 LA 레이커스는 이 두 인포그래픽만 놓고 판단했을 때 어느 팀이 이겼을까요? 어떻게 잘 읽으셨나요? 자, 여러분은 지금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패턴만 보고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추론하는 연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여러 가지 화살표가 가지고 있는 굵기와 또는 그 색깔의 패턴들을 보고 여러 가지 추론을 할 수 있는데요. 시카고 불즈가 이겼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레이커스가 이겼다고 생각하시나요? 자, 왼쪽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즉, 공격이 시작되는 유형입니다. 자, 시카고 불즈를 봤을 때 인바운드에서 시작되는 화살표의 굵기와 진하기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시카고 불즈가 공격권을 많이 가졌다? 그런 의미일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인바운드로 공격이 시작됐다라는 비중이 전체 시카고 불즈의 다른 공격 유형, 즉 리바운드와 스틸보다 많다라는 것은 LA 레이커스가 공격을 성공한 다음에 자연스럽게 공격권이 넘어오는 빈도가 많았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각 선수들이 공을 뿌리는 모양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각 선수들이 공을 뿌리는 모양들을 살펴보면 시카고 불즈와 LA 레이커스 사이에서 굉장히 큰 특이점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공통점도 있죠. 공통점은 PG, 즉 포인트 가드의 역할이 두 팀 모두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포인트 가드에서 각각의 공격이 시작되는 건 맞지만 시카고 불즈의 내용을 잘 살펴보니 어떻습니까?
와, 시카고 불즈의 포인트 가드는 아마 시카고 불즈에서 가장 많은 연봉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의존도가 강하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해석을 여기서만 끝낼 것이냐? 그렇진 않죠. 시카고 불즈의 포인트 가드에 대한 의존도가 강하다라는 것은 역으로 생각하면 LA 레이커스 입장에서 보면 시카고 불즈에 대한 수비가 생각보다 수월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죠. 그렇죠? 왜? 포인트 가드만 잘 막아내면 공격의 모든 시작점을 막아낼 수도 있겠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살펴보면 시카고 불스와 LA 레이커 사이에서 공격의 운영 스타일에 있어서 결정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선분이 하나 발견됩니다. 그것은 뭡니까? 바로 SG와 SF 사이를 연결한 선이죠. 시카고 불즈 같은 경우는 SG와 SF 사이에서 발생하는 패스의 빈도가 다른 빈도 대비 현격히 낮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LA 레이커스 같은 경우는 SG와 SF 사이가 굉장히 굵은 주황색 화살표, 그것도 화살표의 끝이 양쪽으로 펼쳐져 있어서 SG와 SF 사이에서 서로 패스를 상당히 많이 주고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시카고 불스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LA 레이커스만의 독특한 경기 패턴을 읽어낼 수 있는데요. 그것은 PG, SG, SF 사이에 만들어지는 삼각형입니다. 이렇듯 이러한 복잡한 삼각형 유형을 갖게 되면 뭐가 좋은 걸까요? 혹시 선수들이 더 지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시카고 불즈 입장에서 보면 LA 레이커스를 수비해내는 게 여간 쉽진 않았겠다라는 추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공격이 종료되는 유형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성공, 실패, 그리고 기타가 있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시카고 불즈의 성공으로 향하는 주황색 삼각형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시카고 불스가 이겼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대로 양 팀의 화살표는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시카고 불스 같은 경우는 성공으로 가는 화살표가 눈에 띄는 대신 실패로 가는 화살표도 많고 또는 기타로 가는 화살표도 많다라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자, LA 레이커스를 보면 어떻습니까? 오로지 성공으로 가는 화살표에만 주황색 화살표가 존재하고 있죠. 이는 전체 공격이 실패되는 유형 중, 전체 공격이 종료되는 유형 중에 유독 성공의 비중이 높았다라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공격이 시작되는 방식과 경기가 운영되는 방식, 그리고 경기가 종료되는 방식, 이 세 가지를 모두 종합해 봤을 때 누가 이겼을 것 같습니까? 맞습니다. LA 레이커스가 어떤 면에서 보더라도 우리는 분명히 성공에 많은 요인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실제로도 LA 레이커스가 성공했습니다. 실제로도 LA 레이커스가 승리했습니다. 자, 이러한 분석과 이러한 연습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꼭 숫자를 봐야지만이 우리가 데이터를 읽었다라고 읽을 수는 없습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 것과 같이 화살표의 방향과 화살표의 굵기와 화살표의 색깔과 같은 내용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패턴만 잘 본다 하더라도 우리는 굉장히 전문가 수준으로 양 팀의 경기 승리를 예측할 수 있고 경기 스타일의 차이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죠. 특히 제가 여기에서 주목하는 내용은 바로 PG와 SG와 SF 사이에 발생하는 삼각형입니다. 이 삼각형은 트라이얼 오펜스라고 해서 실제로 당시 LA 레이커스의 감독의 전매 특허 경기 운영 방식이었는데요. 일종의 삼각 편대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죠. 즉, 이 방식 때문에 시카고 불즈가 LA 레이커스를 수비하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자, 패턴을 통해서 어떠한 내용들을 추론하거나 어떠한 내용들의 결과를 예측하는 것,
어느 정도 이해하셨나요? 자, 그러면 데이터에 존재하는 패턴이라는 것이 또 다른 의미에서 얼마나 훌륭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IBM과 국내 모 식품기업의 구조조정 경로 분석이라고 하는 데이터들이 있네요. 일단 IBM의 내용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IBM에 나와 있는 저 로고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봐왔던 IBM의 로고가 아니죠? 맞습니다. 옛날의 IBM의 로고예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지만 IBM은 퍼스널 컴퓨터와 노트북에서 굉장한 강자였죠. 그런데 그러한 퍼스널 컴퓨터와 노트북 사업부를 매각하면서까지 절치부심으로 구조조정의 시기를 겪었던 때가 있습니다. 약 10년에 걸쳐 발생했던 이 구조조정의 경로를 단박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한 표가 왼쪽에 나와 있는 표인데요. 연간 총투자 성장률 그리고 CFROI라는 각각의 지수를 X축과 Y축을 기준으로 해서 놓았을 때 IBM이 10년 동안 걸어왔던 경로를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면 C자 모양을 거꾸로 그린 것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연간 총투자율 성장률을 일단 줄인다라는 것은 투자를 줄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CFROI를 그러면서 CFOI를 끌어올렸다라는 것은 돈이 안 되는 사업들은 과감히 포기하고 돈이 되는 사업들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한 후에 그 다음에 현금 창출에 의한 수익성을 끌어올렸다라는 이야기로 압축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헬스클럽에 가서 트레이너분과 함께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트레이너분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랑 똑같습니다. 아, 회원님은 너무 지방이 많아서 일단 지방을 좀 뺀 다음에 근육을 붙이는 방식으로 운동을 진행해보죠 라고 이야기했던 것과 같다라고 보면 됩니다. 실제로 IBM의 이러한 구조조정 방식은 기업계에 있어서 굉장히 큰 상징처럼 남았는데요. 그래서 경영 컨설턴트들 사이에서는 구조조정 프로젝트를 들어갈 때 공식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 C자 방식으로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는 것이죠. 일단 부실 사업들을 많이 매각한 후 그 매각한 자금에서 얻어진 현금을 가지고 새로운 알짜배기 사업에 투자해서 현금 창출 능력을 끌어올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IBM의 이러한 경로를 그대로 투영을 해서 국내 모 식품기업은 어떻게 결어왔나를 한번 오른쪽 차트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차트에 보시면 자, C자를 그리려고 하긴 하는데 스마일 표시까지는 성공을 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와, 명확히 C자를 끝으로 그리지 못하고 굉장히 횡설수설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은 살을 빼는 데는 성공을 했는데 근육을 붙이는 데는 실패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처럼 어떠한 데이터의 값이 멋진 패턴을 갖게 되고 그 패턴이 굉장히 많이 회자되기 시작을 하면 그 패턴 자체가 하나의 상징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이 상징을 기반으로 해서 매우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도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데이터에서 값을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패턴을 보고 그 패턴을 기반으로 의사결정할 수 있는 것도 나름 큰 매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이 패턴을 그려보는 연습. 자, 그럼 우리도 이 패턴을 이용해서 의사결정하는 것을 한번 알아볼까요? 다음은 2009년 12월 현재 AA 패밀리 레스토랑의 점포별 현황 로 데이터입니다. 주어진 데이터와 컨텍스트를 고려해서 주어진 질문에 최대한 답해볼까요?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존에 우리가 보았던 자료와는 굉장히 판이하게 다르게 너무나도 많은 숫자들이 존재하고 있죠? 아마 너무나도 많은 숫자에 질려버리실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일단 이런 로 데이터를 보실 땐 겁먹지 마시고 X축과 Y축에 해당하는 내용들에 무엇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일단 제일 앞부분을 살펴보면 어떠한 패밀리 레스토랑 지점들이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네요.
그 다음에 내용을 살펴보면 그 각각의 패밀리 레스토랑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고 운영 시간은 어떻게 되고 오프닝한 시점은 언제 되고 테이블은 몇 개이고 와 같은 각각의 특징들을 설명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 일종의 성과 데이터들이 나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총 매출은 얼마이고 고객은 얼마나 방문을 했고 한 명의 고객이 왔을 때 얼마의 음식값을 지불했는지, 즉 객단가, PPA 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맨 오른쪽에 보면 경영 지표가 하나 더 나와 있는데요. 그것은 EBITDA가 나와 있네요. EBITDA는 여러분 혹시 모르시더라도 너무 고민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냥 수익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이러한 로 데이터를 봤을 때는 굉장히 막막했지만 사실 이 데이터는 어떠한 점포들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어떠한 운영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나타낸 그런 데이터입니다. 어때요? 데이터의 양으로 보지 않고 데이터의 관점으로 보니까 굉장히 심플하게 데이터를 이해할 수 있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기반으로 해서 좀 더 나아가서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현재는 2009년 12월이고요. 시장 전체 및 패밀리 레스토랑 산업의 전반적인 상황은 큰 변화 요인이 없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데이터에 나타난 레스토랑 산업의 특징은 산업의 본질적인 특징으로서 향후에서도 지속될 것이다 라고 예측해 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향후 10년간 매년 5개씩 총 50개의 신규 점포를 개설하려고 하고 이후 더 이상의 점포는 확장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신규 점포의 규모, 위치, 구조 등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라고 할 때 만약에 10년이 흘러서 현재의 104개 점포가 154개의 점포가 되었을 때 2020년 말 전체 매점 2020년 말 전체 패밀리 레스토랑 체인 규모 2020년 말 전체 패밀리 레스토랑 전체 매출 규모를 추정해 보세요가 지금 주어진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엑셀 데이터가 제시되었을 텐데요. 그 엑셀 데이터를 이렇게도 한번 해보고 저렇게도 한번 해보면서 추정을 해보실까요? 자, 어떻게 좋은 답 구하셨나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죠. 네, 평균 성장률을 구해서 쳐서 올리시는 방도 있고 또는 한 개의 점포의 평균 매출을 구한 다음에 향후 생길 50개의 점포에 대해서 이것을 곱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는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여러 가지 다중회귀 분석을 통해서 자리의 수가 이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부자 동네에 위치하는 경우면 매출이 이 정도 나오는구나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취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이 존재한다라는 것은 본능적으로 우린 알고 있죠. 그러한 방식마다 나오는 값 자체가 다를 것이라는 것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만약에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 똑같은 로 데이터가 존재하는 경우 각자의 분석 기법과 방법이 달라서 답이 달리 나오는 경우 어떤 분석 기법이 더 우월하고 어떤 분석 기법이 더 우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자, 방금 제가 드린 이 질문은 생각보다 심오한 질문입니다. 결국 여러분의 조직이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데이터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통일된 의견이 존재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어떠한 문제를 어떠한 동일한 데이터를 보고 각자가 판단하는 방식이 다르다면